네,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오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기초연구원 내용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상하 연구원이고요.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일자리 개념과 충남 녹색일자리 계획 분석을 통해서 연구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이번 연구는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4개 분야에 대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4개 분야에서 녹색 일자리가 얼마나 어떤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30년도에 충남에서는 어떠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모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연구 개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역은 지역 경제 축소 위기와 인구 감소 위기, 그리고 고령화 위기까지 다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연구소는 녹색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풀고자 하고 그때 중요한 요소로 녹색 일자리를 꼽고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녹색 일자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녹색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인 일자리까지 녹색 일자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 두 가지 조건 말고도 괜찮은 노동 조건을 갖춘 일자리까지 녹색 일자리로 볼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녹색 일자리는 노동이나 경제 전반에 다 얽혀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균일한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녹색 일자리는 장소 기반 전략의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정책과 행동이 이 녹색 일자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다이어그램에서 그럼 녹색 일자리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조건이 까다로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녹색 일자리는 재생가능 에너지 일자리처럼 확실한 녹색의 범주에 속한 일자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색 일자리의 녹색화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이 있는데요. 건설업은 지금 건설을 하는 과정, 공정 과정에서의 녹색 기술은 많이 부족하지만 건설업의 결과물이 그린 리모델링이나 주택 개선 사업이라면은 결과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녹색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회색 일자리이지만 이런 것들을 녹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 일자리는 전체 공급망 사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주체가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공공과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 모델을 만들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 전환을 겪는 지역에서는 이 겹침의 이슈와 맞닿아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주변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경 내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대안적인 일자리들이 창출이 돼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지역과 시간과 기술 겹침의 최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충청남도는 일자리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서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제 민선 8기가 2026년까지 충남에서 26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고요. 4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으로 미래형 산업, 산업과 노동 전환, 탄소 중립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대 전략 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수소나 CCU 탄소 포집과 같은 신에너지나 특정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올해 일자리 대책 시행 계획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일자리 대책 시행 계획에는 11대 중점 과제 중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명시해 두었는데요. 1대 전략이 충청남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가장 주력 산업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전략을 통해 올해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는 전체 올해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의 1% 남짓 정도입니다. 보시면 탄소 중립 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131억 원을 투여하지만 만들어지는 일자리 개수는 단 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의 60% 정도는 중장년 노년 일자리입니다. 중장년 노년 일자리는
충남이 주도적으로 공공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단기 일자리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종합대책과 시행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제 2달 후에 중앙정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때 충남이 수소와 연계한 미래차 산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 선정이 되고 났을 때 대규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업이 육성됐을 때, 미래차 산업이 육성됐을 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충남 시민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충남 시민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충남은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36년까지 14기 폐쇄로 인해서 약 7,6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2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사라지는 직간접 일자리는 발전소 직접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연관업체, 상공 근로자까지 다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일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충남에서 발전소가 폐쇄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14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시한 것이고요. 이 사람 빨간색 아이콘은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주요 과제가 어느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전체 일자리 개수가 아니고 2023년 올해의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요. 이제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안에 집중해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일자리는 부족해 보이고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이제 충남에서도 북쪽과 서쪽 지역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가 예정된 그 지역과 올해 일자리를 주력해서 만들겠다고 한 지역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녹색전환연구소는 충남의 일자리 전환의 하나의 대안으로 녹색 일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분석을 통해서 충남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충남에 도출할 함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충남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규모의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본 연구에서 녹색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크게 2가지로 설정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자리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자리는 확실한 녹색 일자리로 구분이 될 텐데요. 이렇게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서 지방정부의 감축행동이 효과적인 에너지, 건물, 이동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 수단이자 동시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2번째 방향은 공공성입니다. 녹색 일자리가 단순한 몇 개의 산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시민의 삶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이동은 공공버스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4개 부문의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발표를 할 텐데요. 충남 상황에 맞는 정책 재원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생에너지 부분의 연구를 맡은 박진미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상화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충청남도의 일자리 계획은, 특히 일자리 계획 중에서도 에너지 계획은 수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에 집중하는 계획은 충청남도가 지금 처해 있는 석탄발전소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충남의 필요와 관계없이 SMR이 화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LNG 활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기후단체들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LNG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소의 생산과 소비를 계속 지속하게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야 한다 하는 CCS 계획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검토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연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부문의 녹색 일자리는 태양광, 해상풍력, 바이오가스에 집중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남에서 수립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의 2030년도 태양광 보급 목표, 해상풍력은 충남도 내 현재 계획 중인 4기가의 물량,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충남이 보급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양을 기반으로 녹색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았는데요. 총 6만 4천 개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해상풍력, 바이오가스를 원래 충남이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계획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그 의무 공급량을 실제로 충실하게 이행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임을 의미를 하고요. 이랬을 때 충남이 2030년도까지 예상하는 전력 수요의 28%를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충남에서 그 산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력 수요를 다 충족한다는 의미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전력을 시민들이 이 새 영역을 통해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과 해상풍력 그리고 바이오가스 이 세 가지 부분의 녹색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자리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태양광의 전 주기에서 처음과 끝을 지역 서비스로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태양광을 올린다고 하면 외부에서 시공업자가 와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고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전기요금이 잘 깎이고 있는지, 혹은 REC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전 주기에서 설치 시공 그리고 운영 관리 부분에서의 녹색 일자리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실제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경기도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8년도부터 설치업에 도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설치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 3명의 기술자가 모여서 전기 면허업을 취득을 해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총 매출의 약 78% 정도는 설치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3명의 기술자가 시작을 해서 현재는 12명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설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자들을 협동조합 안에서 양성하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은 자격증 공부나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관리 부분을 일자리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 경기도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찾아가는 태양광 닥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녹색 일자리로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kW 미만의 발전소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20kW보다 작은 용량은 사실상 어떻게 누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내 집에 태양광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주인이 의식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20kW보다 작은 용량을 기술자와 활동가, 코디네이터 각각 한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각각 방문을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지역업체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에너지공단에 연결을 해주면서 사회 이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 것인데요. 이랬을 경우 이제 경기도에서는 설치와 운영 관리까지 녹색 일자리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지역에서 태양광의 개발부터 설치, 운영 관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폐패널에 대해서는 해체와 재활용 서비스까지 한다면 원스톱 서비스가 지역에서 가능하다라는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은 현재 보령, 태안, 당진의 4기가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추산을 한 결과 이 4기가를 통해서 약 37,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해상풍력은 실제로 이제 최소 25년을 지역에서 이제 발전단지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25년 동안은 운영관리 파트에서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 운영관리 파트에서 약 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지역 이 일자리를 보면 구체적으로 선원과 기술자 그리고 실내 전문직, 사무직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선박을 소유한 어업인들 그리고 회색 일자리에 있는 기술자들이 해상풍력 일자리에 참여를 유도를 하면서 일자리의 녹색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해상풍력의 개발 전 주기에 있어서 운영과 관리 외에도 충남 안에서 배유 항만을 적기에 개발을 한다면 이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도내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일자리 규모를 확대를 해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인데요. 바이오가스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2030년도까지 공공의무 생산자, 즉 특강력 시도의 단체장이 유기성 폐기물의 약 50%를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징벌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강력한 법인데요. 이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인과 동시에 에너지 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국가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지 그 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남 안에서 30년도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 일자리 부문에서 충남이 선언한 계획과 지켜야 하는 것만 지키더라도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일자리에 누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 왼쪽은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 전 주기별로 숙련도, 그러니까 일자리의 숙련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통은 이제 중숙련도 이상의 분포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서 지역 내에 맞춤형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적시에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파트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녹색 일자리는 어떤 대규모의 발전 시설이나 특정 기업을 유치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현재 가능한 자원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역에서 조직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모으고 발굴을 해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주체로 꿰어내고 매칭을 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충남 안에서 안정적인 지역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이제 충청남도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에 집중하고 있는 이 계획을 다시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가스의 재생에너지원으로 다각도화하면서 이제 곧 확정될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검을 하는 과정은 물론 당연히 충남 시민들과 함께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행정에서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남의 경우에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저희가 오늘 제안하는 녹색 일자리 내용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탄소중립 기본법상 단체장이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의 산업, 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도 함께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보다 더 다각도로 진행하는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계획도 함께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자리들을 할 사람을 충남 안에서 키우고 배출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재생에너지 일자리 아까 보셨다시피 중순년도 이상의 기술자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 교육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충남 안에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15개의 시군에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에너지 계획과 함께 동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에너지 교육도 함께 지역에서 제공을 해야 함을 제안드리면서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은 토론 때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연구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그 가운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에너지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그 이동수단이나 제품에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시민 체감 효과가 큰 건물,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업 건물 또는 뭐 공장 건물까지를 합쳐서 건물에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시민 체감 효과도 좋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는 새로운 건물, 신축 건물을 제로 에너지 건물로 또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존 건물, 특히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규모나 체감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 건물을 어떻게 에너지 효율화를 시킬 건가, 이제 이게 그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그러니까 모빌리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과 녹색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국가의 계획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2030년까지 우리 국가는 NDC 목표가 애초에 32.8%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3월 기본계획에서도 줄이지 않고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160만 채의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 할 것을 성과지표로 탄소 중립 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한 7만 채 정도의 그린 리모델링이 된 걸 기준으로 본다면 160만 채를 정부가 2030년까지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부터 올해부터 매년 거의 20만 채 가량의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단순 산술 계산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계획입니다. 이거를 충남에 그대로 적용하면, 충남은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중에서 건물 부분을 44.7%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 계획보다 훨씬 더 그린 리모델링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160만 채의 정부 계획을 그대로 가져오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린 리모델링을 약 7만 채 이상을 해야 합니다. 7만 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건 매년 거의 8,9천 채 정도의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해도 민간주택은 한 2,3천 채 정도가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현황을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 리모델링은 크게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민간건물 그린 리모델링으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나 충청남도도 주로는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에 주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공건물은 중앙정부가 약 한 70%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런 쪽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충남도 여기에 공모 지원을 해서 꾸준히 그린 리모델링을 늘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공립학교들의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2021년 같은 경우 약 한 43개 교가 충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주도해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이렇게 3개의 차원의 그린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여기 충남이 이런 걸 최근 3년 동안 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정확한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노후 건물이나 전체 건물 비중으로 보면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앙정부 정책은 현재 민간 건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공건물처럼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고, 이자를 한 3%, 최대 한 4%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다른 도들에 비해서 그나마 이자 지원을 하는 민간 그린 리모델링이 2022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한 2,000채 정도여서
상당히 민간 그린 리모델링의 규모가 충남에서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민간 그린 리모델링의 이자 지원 사업도 사실은 대부분 아파트의 창호 개선 사업이 주가 되어서 실제로 민간 그린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또 그 주택 비중이 큰 단독주택이나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은 거의 여기에서 혜택을 입지 않는 거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계획을 보면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보면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화라고 하는 두 개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을 놓고 보면 이 노후 공공 건물 및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산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고 특히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확산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제2차 충남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는 조금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도 역시 계획이 분명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업을 착수하려면 보통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에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 충남은 조례가 있는데 충남 산하의 기초지자체의 조례는 매우 미흡한 걸로 많이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어서 아직은 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일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맨 앞서 저희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녹색 일자리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일자리, 녹색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말하자면 녹색이 아닌 회색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럼 회색 일자리를 녹색으로 바꾸는 작업도 굉장히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보면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의 전형적인 회색 일자리로 알려져 있는 건설 산업, 그러니까 건설 일자리를 녹색으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에는 현재 200만 명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산업 굉장히 높은 약 한 7% 이상 전체 취업자의 높은 비율인데 충남은 약 한 그 중에서 7만 5천 명 정도가 건설 쪽에 종사하고 있고요. 미국의 사례를 들면 이 전체 건설업 일자리, 회색 일자리 중에서 녹색 산업의 녹색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 약 한 16%가 녹색과 관련된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7만 5천 명 정도의 충남의 현재 건설업 종사자들이 중에서 16% 정도가 녹색 분야로 그린 리모델링이나 에너지 효율 분야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한 12,000명 정도가 기존의 회색 일자리를 녹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 203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른 일자리 계획들을 보면 현재 정부는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근까지 약 한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160만 채의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 한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매년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30년을 넘어서 전체 건설업 일자리 중에 16%를 녹색 일자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약 한 31만 개 정도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충남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충남은 2030년까지 정부 계획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연간 약 한 2,000개 이상의 직간접 녹색 일자리, 이 건설업 쪽에서의 녹색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 전체의 중에서 16% 이상을 녹색 쪽 에너지 효율화로 돌릴 경우에 최대한 2,000개 정도의 녹색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충남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충남도 주로는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민 체감도나 이런 이 노후 건축의 비중을 살펴볼 때는 민간 건물에 특히 아파트보다는 저층주거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같은 단독주택의 민간 건물 그린 리모델링이 앞으로 주력을 더 해야 될 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후 건축물을 충남 지역의 노후 건축물 분포를 보면요, 약 51%가 단독주택이 노후 건축 중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 한 30%는 전월세 같은 이제 임차 건물이기 때문에 전월세가 포함된 단독주택 포함한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 경험들을 좀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 그린 리모델링은 이 복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2월달에 이제 난방 요금 폭등이나 이런 걸로 주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같은 비교적 에너지 가격 변동폭이 큰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난방 효과나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복지, 특히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과 기후 대응 차원 동시에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린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 말고 다른 쪽의 경험들을 좀 참조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참조해 볼 만한 게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던 가꿈주택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꿈주택 사업은 원래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이 노후주택, 서민들 노후주택의 집수리 사업인데요. 최근에 한 연간 2,000채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해왔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서울시의 각 구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업에 이런 건설업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이 페인트 가게, 그다음에 장판, 도배 이런 거 하는 그 지역에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그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이 그린 리모델링을 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 착근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대체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수리가 되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재생에너지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설치 인력만 가지고 녹색 일자리를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수리가 대상이 되는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창호 개선해주고 단열해주고 보일러 갈아주고 그리고 말아버리면 사실 일자리 개수를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거를 녹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노후주택에 대한 에너지 진단부터 시작해서 상담, 그리고 집수리 실제 시공, 그리고 집수리가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까지를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자리 전체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 집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층주거지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법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부와 경기도에서는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경비나 보안 이 업무도 하지만 이 집수리와 관련된 저층주택 흩어져 있는 저층주택들의 집수리나 안전관리와 관련된 그런 실험들도 했는데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개별적인 주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집수리뿐만 아니라
이 구역 차원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대목에서 보면 마을관리소를 그린 리모델링하고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관리소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까지 경험들을 보면 통상 5명은 좀 적고 마을관리소 하나당 7명 정도의 직원이,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가 배치가 되어야 마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충남이 약 한 208개 읍면동이 있나요? 보통은 읍면동마다 하나씩 정도가 만들어지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지역, 집중 지역을 빼고 나도 한 절반 정도를 만들어도 이 마을관리소 방식으로도 상당 부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정부, 중앙정부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정부가 현재 이자 지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 사업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당장은 물론 이제 내년 예산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복지까지를 감안해서 짜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울의 동작구에서 했던 것처럼 리빙넷과 같은 방식의 파일럿을 먼저 구체적으로 시행해서 그 체감 효과를 공유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 때 동작구의 상도동 2군데에서 이런 실험들을 진행한 것들도 역시 참조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저층 민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유형의 어떤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심지어는 임차인까지 새로 살고 있는 집까지를 포함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면, 가능하면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물론 아직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교육까지를 포함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컨설팅이나 상담 여기까지를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한 전국에 500명 정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진단사가 전국에 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컨설팅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마을관리소를 일정 구역 저층주거지 그린 리모델링 구역에 새로 만드는 것까지를 감안하면 이런 그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다 좋은데 저층주거지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난점은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 채당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그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얻는 에너지 비용 절감은 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단독주택의 특히 서민주택들은 그 그린 리모델링을 이자 지원만 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기후 대응이라는 입장에서 또는 주거 복지라는 입장에서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잇따라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자 지원 수준으로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어렵다, 이런 진단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도 중요한데, 그 일자리가 지역 주민들 속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 리모델링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 때 최소한 지금 정부 계획에 따라가기만 해도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자전거 연구는 장윤석 연구원이 이제 연구 수행을 하고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급하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관련해서 핵심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일자리 이제 포럼 오셨을 때 자전거가 녹색 일자리야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자전거 녹색 일자리에서 강조할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전거가 자전거 하나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보행이나 대중교통 이렇게 다 함께 녹색 교통이라는 체계 속에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차 없는 도시에서도 이제 도시에서 전환을 위한 교통은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의 친환경적인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바이코노믹스라는 개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전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발표에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관련된 일자리가 꽤 항목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연구는 크게 자전거 인프라, 공공자전거, 자전거 수리 및 유통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전체 자전거 일자리 분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바이코노믹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 달러를 자전거 도로에 투자했을 때랑 자동차 도로에 투자했을 때 지역 고용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자동차 도로 투자보다 자전거 도로 투자를 했을 경우 지역에서 약 4배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 자전거 기초 현황을 한번 보고 지나갈 텐데요. 충청남도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1.9%예요. 전국 평균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전거 보유 대수가 82만 대 정도이고 이 82만 대 중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6%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자전거는 공주, 아산, 당진, 서천 이렇게 4개의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930대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는 2009년에 처음으로 충청남도 자전거 기본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전거 기본 계획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충청남도 자전거 기본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고요. 자전거는 현재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서 자전거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본 예산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안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서 정책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안에서도 자전거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포 신도시 녹색교통 네트워크 사례인데요. 이 내포 신도시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 계획을 세울 때 3대 정책 중에 하나로 녹색교통 네트워크 활성화를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20%로 잡았는데 이게 전국에서 가장 큰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기획이나 구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담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충남 아산에 태양광 자전거 도로 솔라로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에는 이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에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할 때 이런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앞선 정책과 현황을 바탕으로 그럼 충청남도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연구소는 2030년에 5%라도 해라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2040년에 15%, 2050년에 25에서 33%까지 목표를 하는데 각각의 목표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국가나 아니면 지방 정부의 그 계획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이 5%를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를 이번 민선 8기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충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전거 수단 분담률 5% 하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자전거 일자리는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현재 충남의 자전거 일자리는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어서 연구자가 수기로 계산했어요. 수기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300에서 500개 정도 있지 않을까 추산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전거 수단 분담률 5%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들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를 나름의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충남 수단 분담률 목표에 맞게 최소 2배 이상 이제 예산이 늘어남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충청남도 24개 역사에 최소 3명 정도 이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구 36개에 자전거 공방을 만약에 한 개씩 설치하고 거기에 평균 근로인원을 5명 정도 가정했을 때라고 이제 연구자가 설정해 놓은 가정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는 일자리 개수를 추산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2030년에 2,000개 내외 정도의 일자리가 자전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녹색 일자리 사례로 그렇다면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데 기존에 잘해왔던 어떤 사례나 정책적 함의가 없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 사례 2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사례인데요. 이 밀라노는 시 외곽까지 뻗어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행정과 연구 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공공자전거 사례인데요. 서울시랑 창원시가 규모를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인근에 대전과 세종시도 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 공공정책을 수리나 서비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자전거 공방이고요. 광주광역시의 바이크런 모델입니다. 이 지역의 청소년 작업장과 연계해서 좌할할 수 있는 자전거 공방을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문화적인 것까지 연계한 공간이 실제로 자전거 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자전거 녹색교통 마지막 정책 제언 부분인데요. 그러면 자전거가 왜 그동안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안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예산 돈이 부족했고, 세 번째는 의지와 마음의 부족이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자전거가 많이 주목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 기본 계획이 탄소 중립 계획이나 타 계획과 연동돼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자전거 전담 부서의 인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나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예산을 이제 대폭 확대했을 때 앞서 이런 계획과 인력과 예산이 편성됐을 때 정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우선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 인프라를 확장할 때 자전거 전용 도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리고 충남 24개 기차역과 28개 공용버스 터미널에 자전거 주차장 만들자. 그리고 관리 일자리 배치해보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공공자전거 정책으로서는 이제 15개 시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자전거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보자라는 거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충남 모든 기초지역에 자전거 공방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것을 세부 정책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버스 발표를 맡은 고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실 텐데 마지막이니까 좀 기운 내시고요. 혹시 이 자리까지 버스를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손 들어주셨는데 아마 버스 타고 오기는 좀 불편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와서 오히려 버스를 타고 이 앞까지 도착을 했지만 이제 많은 광역도,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가는 광역교통체계는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사실 같은 도 안에서 움직이는 시군 간의 연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모두 아시는 문제점이겠지만, 그래서 녹색 일자리로서의 그 공급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전국에 한 8만 명, 충남에 한 2,000명 정도의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들을 녹색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교통정책을 얘기할 때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거나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시 같은 그 시나 군,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그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서의 공공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초지자체나 충남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연구 범위를 그렇게 좀 좁혀봤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공공버스 얘기하기 전에 우리 현재 교통 체계를 봤을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2년 이상의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승용차 사용률 늘었고 등록대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당연히 전국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늘어났고요. 이제 지난 10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37% 증가해서 1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버스의 주행 거리와 사용량은, 그러니까 이용량은 줄었지만 자동차, 승용차의 주행 거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면 지역별 교통 분야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건데 대중교통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과 나머지 광역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1인당 0.8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광역도에서는 2.14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프라의 문제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배출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의 이동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원 버스나 공공형 택시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충남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충남의 버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율은 현재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노선형 버스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동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도입률 그러니까 뭐 노약자나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을 비교했을 때 17개 지자체 중에서 충남이 최하위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없는 농어촌 버스까지 합치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나 장애인들의 이 이동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 일자리를 얘기할 때 공공버스에서는 이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아산시의 마을버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제입니다. 민영제이지만 사실상은 재정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정 지원형 민영제에서는 노선권이나 인사권을 공공에서 전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행정부에서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고령, 서천, 아산, 천안을 제외한 11개의 시군에서는 한 개 운송업체가 사실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는 아산시가 유일한데요. 근데 이 지도가 각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인데 이걸 다 합쳐보면 한 1,4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1년에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각 개소 운송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서비스가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산시 인근에 사시거나 서산시에 사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서령버스라는 버스 회사 하나만 운송하고 있는데 지금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중단 위기에 있고 서산시에서도 그런 공영제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중공영제라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한 100억 원 정도가 이 서령버스에 재정 지원이 돼요. 근데 임원이나 사장이나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은 사대보험도 체불이 되고 미납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굉장히 시민들은 사실 그 대중교통 만족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러한 현실들이 재정 투입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를 전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부에서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정책이 1일 2교대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격일제나 아니면 복격일제 등으로 이런 근무 형태가 만연하다 보니까 과로 근무하게 되고 안전운행 못하게 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은 1일 2교대제가 한 54% 정도 도입이 됐는데 충남은 1.48%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죠. 농어촌 버스는 사실 더 심각해요. 1일 2교대제도 없습니다. 격일제 이상, 복격일제로
거의 사실 굉장히 탄력적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근무 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경영 현황을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운송업체당 자산 대비 부채 부율을 봤을 때 시내버스는 한 자산 대비해서 75% 정도가 부채예요. 근데 이게 충청남도의 운송업체당 자산 대비를 보면 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운송업체들이 자본 잠식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서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운행 중단 사태가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직장이 폐쇄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버스에 관할 건이 기초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광역도에서는 사실상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요즘 무상교통, 교통복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교통과 버스 공영제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무상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고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면 무상교통이 아니더라도 이 오른쪽 이 표에 보면 한 전국적으로 11개 기초지자체에서 제한적인 무상교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혹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시작되는 곳들이 있고요. 요즘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곳은 경북 청송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탈 수 있는데 현재 약간 문제점은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승용차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상교통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하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알려진 버스 공영제 관련돼서는 경기도 화성시도 있는데요. 노선권을 운송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영제로 가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택한 전략은 신규 노선을 만든 거예요. 도심이 확장되면서 내포신도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심이 확장된 곳에는 사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운송업체들은 적자일까 아닐까 이런 걸 판단하면서 바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럴 때 화성시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하면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특히 무상교통 대상자인 청소년 이용자의 비중이 8%에서 11%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지금 교통 할인 정책 같은 건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공영제 형태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버스의 수단 분담률, 철도를 제외했을 때 도보까지 다 포함해서 승용차, 버스 뭐 이렇게 나눴을 때 버스가 분담하고 담당하는 통행량이 한 7.9%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발표된 충남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버스 수단 분담률을 27%포인트 상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0%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아까 그린 수송 얘기도 했지만 그린이라는 말을 붙이기 전 전기차 보급에 더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현재 7.9%보다 10%포인트 향상한다고 했을 때 버스 한 대당 인구도 줄이고 그리고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 수를 서울과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완주군 수준으로 올렸을 때 현재보다 한 3,800명 정도 증원할 수 있다는 계산들이 나왔고요. 이렇게 추정 가능한데 사실 아까 열악한 근무 조건들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 교대제가 더 확대된다면 이 증원 규모는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 제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전국 친환경 버스 도입률이에요. 지자체별로. 저희가 전공개 청구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얻은 정보들을 다 취합해 봤는데 그린 수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전국 평균 전기 버스와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버스에서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얼마나 도입됐는지를 비교해봤더니 전국 평균이 한 11%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지금 7%밖에 되지 않아요. 전국 평균도 다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차 중심의 이 많은 정책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기버스가 현재 그 CNG와 경유버스들이 다 전기버스로 전환이 된다면 한 10년간 1,800억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다 광역도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이 에너지 전환이나 녹색 일자리 부분에서 기초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도 차원에서 교통 부분에 대중교통 부분에 장기 비전을 수립하면서 무상교통이나 버스 공영제의 단계적인 도입을 좀 검토를 하고 대중교통 기금 같은 걸 조성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녹색 일자리 기반이 좀 만들어지면 교통전담 공사 같은 거, 세종시에 있는 교통공사 같은 것들을 충남에서도 설립해서 공공성을 더 강화하다 보면 현재 5, 60대 중심, 남성 중심의 이 운전기사 근무자들의 폭과 형태도 굉장히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 결론입니다. 앞서서 이 4개 부문별로 2030년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녹색 일자리의 규모를 추산했는데요. 이제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가 2030년도에 충남에서 7만 6천 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규모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고요. 간접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 일자리까지 추산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앞서서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직간접 일자리 7,600개 정도 사라진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네, 이런 녹색 일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녹색 일자리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전한 집에 살고 공공교통에 시민의 발의 이동수단을 확장하는 그런 녹색 일자리고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이런 일자리는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때마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특정한 자격증과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충남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요.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역에서 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 앞서서 전영로 센터장님의 발표 자료에서 탄소 중립 선도 사업의 종류나 소요 예산 같은 것들이 발표 내용에 자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국제 수소항만 조성 그리고 선반 산업 육성에 한 2년간 4,500억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동시에 이제 기후 대응 전문 인력 양성과 노동자 일자리 전환에는 전체 기간에 한 5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자원을 단순히 대규모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조금만 프레임을 바꾸고 시선을 바꿔서 충남 시민의 녹색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